자, 그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식 전하기 전에 PPL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또 파켓몰입니다. 네. 네, 파켓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이게 건강식품 중에 이게 한미영양 제품들이 꽤 많아요. 내가 보기엔 이제 사장하고 뭐가 있나 아니면 대리점하고 뭐가 있나 궁금하긴 한데 네.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신비의 영약처럼 막 되고 있는데 이게 한풀 꺾인 게 가짜 보스웰리아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많이 팔리다가 원래 늘 그렇거든. 가시오가피 잘 팔리면 장미나무 가시도 100개 다 팔아버리는 게 장사꾼들이라서 보스웰리아 진품을 가품 때문에 이제 진품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보스웰리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갖다 바쳤다는 그 동방박사가 갖고 갔던 몰약. 그 몰약이 바로 이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이거든요.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에 자라는 일종의 이제 그 편백나무 같은 종류의 그 향나무예요. 그 안에서 수액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서 500g 뭐 이 정도밖에 채취가 안 되는 옛날부터 귀한 약이야. 이집트 시대 때부터 명약이고 뭐 보물로 취급받던 건데 국내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식 약품으로 인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기능성 식품의 그 목록 안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효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를 드시면 일단 쌉니다. 네. 가격이 2개월분이 7,800원 정도이고요. 거기에 이제 배송비 별도로 있습니다만 거의 그 묶음 배송은 이제 다른 종류하고도 되고요. 개수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 한미영 관련된 제품은 전부 다. 효과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뇌를 비롯한 신경계 안정인데요. 뇌의 그 붓기를 가라앉고 종양을 가라앉히고 특히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싸서. 그러니까 너무 싸다. 그게 문제인 거지. 너무 싸요. 이 귀한 거를 싸게 구해왔는데 싸다고 또 못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미양행을 믿으셔라. 상장업체잖아요. 한미양행 지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장마비, 그다음 혈관 비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암의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이게 젊은 층이 아니라 노년 쪽에 장년 이후에 이해받는 게 그때부터 호르몬 균형이 떨어져 갖고 이러한 병들이 부차적으로 합병증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것은 제가 전담해서 먹어보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먹을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났어. 서로 먹겠다고. 그건 내가 전담해서 젊은 먹어보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일단 빠지고 그럼 이따 가위바위보야 끝나고. 그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습니다. 간판이다. 간판 가위바위보. 자, 마지막 안건 이어갈게요. 러시아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인지 좀 볼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뒤 병합을 선포한 지역 4곳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이 내려진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연합 합병 찬반을 묻는 반강제적 주민투표를 거쳐서 병합지로 선포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러시아 법에 따라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면 군사력 강화, 통행 금지, 이동 제한 검열뿐 아니라 외국인 억류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게 계엄령을 내렸다는 거는 자기 땅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점령지에다 그 계엄령을 내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러시아 땅이 됐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외신은 뭐라 그러면 수세에 몰려서 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세에 몰려서 얘기를 하면 본토까지 다 했겠죠. 러시아 본토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요 지역에만 계엄령을 설치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쪽 지역에
어떠한 군사적인 침입이 있으면 이것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일종의 침공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우리 앨런 머스크 오빠가 그동안 했던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포기했죠. 그러면서 야 그냥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러시아가 핵 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거기서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방 측에서 이제 어떤 전술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을 제공했었던 앨런 머스크가 빠짐으로 인해서 통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보 흐름이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유기적인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공세를 펼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쪽에 계엄령 내려진 이쪽 사계주가 아니고요. 크림반도 쪽인 거예요. 크림반도. 즉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림반도의 공습이 있어야만 일종의 이제 전쟁이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이 전쟁이 계속 유지돼야 미국으로서는 이제 지금에 있는 그 정치적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되는 거죠. 북풍 카드,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의 북풍 카드처럼 우크라이나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중간 선거 전에 폭격이 있을 거다. 어떠한 방식으로 재개전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핵 쏠 거야. 진짜 들어오면 핵 쏜다라고 하는데 핵을 쏘게 되면 이쪽 사계 지역이나 크림반도 쪽에서 쓰진 않겠죠. 아마도 우크라이나 본토를 겨냥한 핵 발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경고적인 의미에서 지금 핵 전력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사태가 단순하게 지금 이 러시아의 수세에 의한 일종의 계엄령 사태고 러시아가 전쟁에 지고 있다라는 평가보다는 이제 더 이상 사계주는 건들지 마라. 만일 여기에 대한 공세가 있다고 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표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공습을 받고 있는데요. 공습받고 있는 주요 시설들이 대부분 에너지 관련 설비라고 합니다. 전력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기반시설, 민간 기반시설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물론 민간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력 시설이나 변전소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진짜 정전 상황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그 정전 상황에 의한 또는 그걸로 인한 이제 한파가 오게 되면 시민 생활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의 공습이긴 한데 정작 예를 들어 대통령궁을 했다든지 어떤 뭐 군부대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했으니까 경고를 했으니까 전면전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주의로 지금 경고 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유럽의 거대한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의 30%의 전력 시설이 손상이 돼서 유럽 쪽에 송전을 못하죠. 송전을. 전력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러시아 측에서는 유럽의 어떤 에너지 대란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공격받으면 니들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를 더 도와야 돼 라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게 참 동상이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뒷배를 짚고 즐거워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 자본 이탈이 뚜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은 뒷짐을 짓고 웃고 있고, 야 이제 가스관도 부셨으니까 우리 가스 많이 팔리겠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고요. 러시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야 이러면 터키에서 돌아가지고 송유관으로 내가 기름 줄게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힘든 건 유럽 주민들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 뿐이라는 거죠. 지금 제일 크게 타격받은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이에요. 독일은 제조업이 강국인 나라인데 지금 독일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독일 입장이 제일 빡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독일이 제일 열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슐츠 총리 관련해서 계속 그 비난열이 높아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메르켈 전 총리는 돌아다니면서 나는 잘했어. 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아니야.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그 정계 은퇴를 한 뒤에 굉장히 조용히 계셨어요. 사실은 발언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께서. 물론 이제 서구의 어떤 정치인들은 은퇴한 다음에 그런 고액의 강연료를 받으면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사실 약간 친러고 본인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알고 동독 출신이니까 그 푸틴을 잘 달래가지고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유럽의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푸틴이 메르켈 총리 있는 동안은 이런 식의 도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이 입고를 당하는 건 두 가지의 문제. 첫째, 독일의 에너지 공급선을 우습게 보고 떼도 된다고 큰 소리 쳤던 점하고 탈원전 정책을 너무 빨리 몰아붙였던 거,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가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죠. 이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른바 다 망가지는 유럽에서 거예요. 좀 살던 나라들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거예요. 가난한 나라는 어차피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게 심지어 부담 안 돼. 가난한 나라들은 우린 가난하니까 빼줘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되려 가난한 애들이 러시아에서 30달러의 가스를 그대로 받고 30달러의 기름을 사다가 이쪽에 120달러에 팔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네. 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여기 조금 더 길어지면 여기서 중개무역으로 돈 좀 만지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프랑스도 지금 정유 공장이 멈췄거든요. 정유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올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실질 임금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정유 공장 세 곳이 지금 멈춘 상태예요. 파업했습니다. 근데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크롱이 원래 친기업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그 2018년 노란조끼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마크롱이라든지 숄츠는 이제 전쟁 끝내야 된다라고 젤렌스키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데 젤렌스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땡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쟁을 안 끝내는 거죠. 단단히 보상금을 챙기기 전까지는 젤렌스키는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전면전은 안 합니다. 뭐 탱크 넣고 이거는 처음에 이제 탈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계조를 탈환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은 다 폭격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근데 문제는 러시아 쪽은 비싼 장비들을 놓고 폭격전을 우크라이나 쪽은 미국이나 유럽이 좀 비싼 장비들을 놓고 폭격전을 하는데 러시아는 이란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자폭용 드론을 갖고 이걸로 계속 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한 대당 57억에서 200억 원 정도래요. 근데 미사일을 퍼붓진 않는 거예요. 왜? 드론은 한 대당 약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속도도 느리고 낮은 고도라서 200km야, 200km. 별로- 총 쏴도 맞출 수 있어. 그 별로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얘들이 그냥 폭탄 한 40kg짜리 폭탄을 싣고 가다가 저기 있네 이러고 꽝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금방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격추했다라는 얘기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격추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그렇지. 비싼 거예요. 25억, 30억짜리 미사일 쏴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드론. 글라이더 같은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번 내 무기인가? 그렇죠.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미국하고 영국한테 욕을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비싼 장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보내도
떨어져서 습격하면 대박인 거야. 왜? 그렇죠. 25억짜리 10개 갖고 있는 포대를 부셔버렸어요. 250억 버는 거고 격추 당해도 아유 1,000만 원 날아갔네. 너 하나 쏴야지. 그러니까 여러 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한 대로 안 되니까 4대 보내야지. 그리고 이런 거거든. 원래 얘들이 전기톱 소리가 난대. 이렇게 굉음 같은 게 나서 사람들이 되게 공포스럽대요. 여러 대 한꺼번에 날아다니는데 낮은 고도로 이러면 심리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공포감을 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이란제 드론이잖아. 이란을 제재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맞다. 이란이 민간인 살상에 동참한 거야. 이러면서 유엔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서 또 제재를 하겠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란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많아도 제재를 할 건데 니들이. 해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이란 경제를 개판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 빚진 돈도 한국에서 지금 물건값도 못 받아오게 한 주제에 여기서 뭘 더 할 건데. 그래서 이란이 최근에 러시아랑 또 미사일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란의 적국이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정말 서로 으르렁대는 관계잖아요. 이란한테 딱 그런 거야. 야, 니들 당겨. 대신에 우린 이스라엘한테 지원을 요청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목미? 뭘? 우리한테 왜? 오, 왔어. 그러면 우리가 아이언돔 가르쳐 줄게. 아이언돔 니들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배워가서 니들이 만들었어. 만들어줘, 지들이? 아니, 처음에 사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뿐만 아니라 레이저 건으로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아이언빔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아주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한테 우리 그거 지원해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돼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갔던 나라가 러시아고요. 그 시리아 내부에 있는 어떤 적들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러시아의 암묵적 동의라든지 도움이 없고 지원이 없으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국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굳이 본인들의 국익을 헤쳐가면서까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우크라이나와 같이 밀착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꾸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종유통할 거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들려. 자, 견학은 시켜줬으니까 니들이 레이저 무기 만들어서 해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랑 편들고 있는 이유인데요. 지금 러시아 덕분에 중동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과 사우디와 러시아가 전부 다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들 러시아의 군사적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미국이 뭐 난리를 치면 미국은 이제 힘의 논리로 억눌러야 되잖아요. 러시아는 서로가 싸움이 안 나게끔 얘네들을 다 달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도움이 가능한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술을 배워줄 테니까 니들이 만들어서 써라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화 디펜스에 와가지고 한화의 레이저 무기, 드론 저격하는 기술들 또는 우리나라 그 자주대공포 같은 것들을 수입하겠다고 오는데 거지 새끼들이거든. 새끼는 욕 아니잖아. 거지 새끼들이거든요. 네. 현찰 들고 오면 줄게라고 하나도 배짱을 튕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